대한민국 공군의 미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꺼리튜브가 첫 영상을 올린 2019년부터 지난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부터 청검 공대지 미사일, 현무5,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도산한창호급 잠수함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엎어버릴 만한 무기체계를 연달아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국내외 대다수의 전문가가 이제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자주국방을 논의할 완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그리고 저희 꺼리튜브는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절대 과장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그리는 미래 공중전력의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수십 년 뒤의 미래가 아니라 고작 5년 뒤 2030년 되면 완성될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영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 꺼리튜브에서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최강의 공군력을 보유하게 될 2030년 대한민국 공군력의 편린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현대공군의 기틀을 마련한 건 언제일까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이정표 중 적정전술기 보유 수량 430대가 제시된 2000년대 초반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전술기 430대라는 기준이 정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 박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전술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분명한 적성국인 북한 때문인데요. 당연히 지금 단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은 직접적인 비교가 민망한 수준입니다. 재래식 전력의 질적 격차로는 이미 실제 소총과 장난감 딱총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그 규모는 간과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김일성 독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북한은 매우 강력한 군국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는 수백, 수천의 국민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한 발의 미사일을 더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성장동력원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주변국들을 삥 뜯을 수 있을까에 총력을 기울이는 나라인데요.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 구조 탓에 뒤에서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면서도 최소 600개 이상의 전략 목표물을 보유했다고 추정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간단히 비유하자면 고작 12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북한 전역에 대한민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지가 최소 600개 이상 소재해 있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사시 고작 420에서 430대의 전술기를 보유한 것으로는 북한의 모든 전략 목표물을 타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전투기의 임무 성공 확률, 생존율, 가동률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적게는 688대에서 많게는 825대의 전술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전술기야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파일럿 양성과 유지 보수 비용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위 가정은 대한민국이 모든 전략 목표물을 전술기로만 타격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 초반 전술기 투입과 함께 가장 고위험 목표물에 현무계열 미사일, 헤이티즘 등을 쏟아부어 무력화하는 작전이 선행될 것입니다. 또한 휴전선 인근은 대화력전 수행을 통해 완전한 도발원점 섬멸이 진행될 텐데요. 전술기는 이후 주한미군과 함께 2선, 3선급 전략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입니다. 즉 애초에 일순간에 600개의 전략 목표물을 소탕하는 게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420에서 430대의 전술기가 대한민국이 보유할 수 있는 공중전력의 최대치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엄격한 하이미들로우 믹스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술기를 전투 영역과 임무별로 구분하여 동원함으로써 가동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430대 완편 구성을 기준으로 약 23.3%인 100대의 하이급 전투기와 46.5%인 200대의 미들급 전투기, 30.2%인 130대의 로우급 전투기로 현재를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전술기 보유량에 대입해보면 F-35A 39기, F-15K 59기가
총 98기로서 하이급 포지션 KF-16 131기, F-16 PBU 34기가 총 165기로 미들급 포지션 이외에 F-5EF, KF-5EF 80여기, F-15K 도입 이전 전폭기 임무를 담당했던 F-4E 10기, FA-50 60여기가 도합 150여기로 로우급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들로우급 기체가 평양과 원산이남 타격작전을 수행하고 하이급 기체가 한반도 내전 지역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현재상으로는 아슬아슬하긴 해도 최소한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0년 전에는 어찌저찌 완성을 입에 담을 수준은 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전술기 430대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찬 물컵을 항상 같은 컨디션으로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는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노후화되기 마련이고 F4, F5는 이미 진작에 수명기한을 넘긴 지 오래인 기종들이었습니다. 애초에 통상적인 전투기 설계 수명은 30여 년에 불과함에도 대한민국은 1960에서 70년대 도입한 F4, F5를 기체 기골 보강을 더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람도 정년퇴직을 생각할 나이이죠.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중반의 F4, F5의 노후화로 100대 가까운 전력 공백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비로 세대 교체도 준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실제로 KF-21 보라매의 양산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술기 편제에도 급격한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F4, F5로 대표되는 구시대의 유물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미래형 공군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처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 KF-21입니다. KF-21 블록2 배치가 완료되는 2032년이 대한민국 공군의 두 번째 원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KF-21 블록2 배치가 완료되었다는 건 곧 98기가량 보유한 F4E, F5EF, KF-5EF 같은 3세대기가 전량 퇴역했다는 뜻인데요. 또한 현재 4세대로 분류되는 F-16 PBU, KF-16 F-15K, FA-50 284기 중 FA-50 60기를 제외한 전 기종이 4.5세대 개량 또는 퇴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1980년 도입한 F-16 PBU는 퇴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F-16CD 블록 30, 32사양을 미국으로부터 직수입했으며 이후 2016년 한 차례 개량을 더해 블록 50, 52사양으로 업그레이드했는데요. 그게 바로 F-16 PBU입니다. F-16 PBU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야사가 있는데요. 개량전인 F-16 PB 도입 초기 전투기를 받아본 우리 공군에서 그 성능에 대해 꽤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F-16CD 블록 30, 32는 AIM-120 암남, AIM-7 스페로우 등 첨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공군 내부에서는 F5와 레이더, 엔진 빼고는 큰 차이도 없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F-16 PBU는 2013년, 2016년 두 차례의 개량을 거치며 BVR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무엇보다 F-16CD 블록 50, 52사양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현대형 공군 체계를 갖추게 된 근본 전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1986에서 1992년에 도입된 만큼 노후화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서 통상적인 전투기 수명이 30년 내외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요. 물론 과거였다면 F4, F5처럼 F-16 PBU도 어떻게든 운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이 블록2에서 공대지 능력까지 확보할 예정인 이상 굳이 성능도 떨어지는 F-16 PBU를 꾸역꾸역 운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KF-21은 F-16의 폭넓은 전투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멀티롤 전투기로서의 역량을 증명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창끝 전력이자 가장 핵심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4.5세대 전투기의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일례로 피스브릿지 2-3 사업을 통해 1994에서 2004년 대량 도입된 KF-16은 2028년까지 전량을 KF-16U 사양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50여 기는 개량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굵직한 개량전만 따져봐도
신형 AN APG-83 A사 레이더, 임무 컴퓨터 업그레이드, 전자전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선 등이 진행되며 종합적인 성능은 동종 계열의 최신형인 F16V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15K 역시 하이급이라는 포지션에 걸맞게 AN APG-82 레이더, 조종석 디스플레이 등이 대폭 개량될 예정이며 EPAWSS를 탑재해 전자전 능력까지 향상시킬 예정인데요. F15K는 이미 동급 기종 중 가장 최상위 성능을 자랑했지만 개량이 완료되면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이자 가장 고성능인 F15EX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인데요. 그러나 명실상부 4.5세대의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KF21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사진대로라면 KF21 120대 양산 물량을 더해 F15K 개량이 끝나는 2034년이면 대한민국은 약 300개의 4.5세대 최신사양 전투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스푼을 더해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도입 사업으로 도합 59기의 F-35A 보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해당 사업들이 전부 2030년대 초를 기점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은 FA-50을 제외한 모든 전투기가 4.5세대 이상 최신 기종으로 구성됩니다. 심지어 FA-50마저도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등 블록 20 개량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니 2030년대의 모든 전술기를 4.5에서 5세대로 구성하는 것도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첨단 편제가 가능한 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미국뿐입니다. 그나마 비교 가능한 건 일본이지만 항공자위대의 허리를 담당하는 F2가 F-16 블록 40, 42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했다 보니 4세대와 4.5세대의 과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절대적인 수적 주력인 젠텐은 F-16에 대응하는 4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공격기인 FA-50과 비교될 정도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처럼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가 420대나 되는 4.5, 5세대 전투기를 보유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하물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강대국들도 사정은 매한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141기를 중심으로 공중전력을 구성하고 있지만 F-35, F-15에 대응할 수 있는 하이급 전투기는 전무합니다. 또 프랑스는 라팔 102기가 주력이고 이외에는 미라주 2005, 2000D가 로우급과 전폭기 임무까지 수행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공군력은 이제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최강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만심은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솔직한 말로 이쯤이면 자부심을 느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대한민국이 왜 이토록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해야 하는지 그 이유만은 잊지 않는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태국은 왜 많고 많은 전투기 중 유독 KF-21 보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KF-21은 적어도 아직은 경쟁력이 독보적인 기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비행 테스트 결과가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KF-21은 아직 프로토타입인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양산 중인 기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하나의 상품으로서 차량을 출시하기 전에 공도에서의 주행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차량과 지금의 KF-21 시제기를 동일시할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입니다. 일례로 보잉 T7 레드호크는 설계와 시제기 단계까지는 준수한 성능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2016년 진행한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인 TX 프로그램에서도 대한민국 T-50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미 공군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대한민국은 기본 350대에서 미래 수요를 감안했을 때 최대 1000여 대까지 치솟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을 놓치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높은 벽을 절감하고 다소간의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T7의 원가 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첨단 설계 간소화 기술과 최신 공정은 항공기 개발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정도로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T7은 양산 단계에 돌입하면서 희대의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T7은 고바듬각 윙락 현상을 일으키는가 하면 사출 좌석의 치명적인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결국 개발 일정과 양산이 지연 기존 예산을 아득히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무려 50년 가까이 운영 중이던 T-38 고등운영기를 대체하지 못하게 된 미 공군은 파일럿 양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기 시작했는데요. 미 공군 역시 TX 프로그램에서 T7을 선택한 걸 두고 역사상 최악의 계약으로 자평하며 TX 프로그램과 별개로 ATT 사업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민국의 T-52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T7은 기가 막히게도 가능한 최악의 경우의 수를 모두 밟은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테스트 과정에서 부족한 성능이나 오류가 개선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보다 양산형의 성능이 안정적이고 덜어는 우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이미 생산 라인까지 대부분 구축되었으므로 양산에 차질이 생길 확률은 극히 희박한데요. 그러나 반대의 사례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이상 100% 장담은 불가능합니다. 적게는 수천억 원부터 많게는 수조 원까지 투입되는 데다 안보에 직결된 전투기 도입의 특성상 이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이런 수많은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KF-2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비단 태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닌데요. UAE,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는 이미 공식 비공식적으로 KF-21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FA-50 도입국들까지 KF-21 도입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분담금 문제, 기술 유출 시도 등으로 우리를 머리끝까지 화나게 했던 인도네시아마저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치며 KF-21 사업이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가 아직 양산 단계에 돌입하지도 않은 KF-21에 열광하는 이유는 태국이 KF-21을 도입하려는 이유로 대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초 태국은 F-16A/B 물량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전술기 편제를 뜯어보면 F-16A/B급 51대, JAS-39CD 그리펜 11대, F-5EF 34대와 경공격기형 알파제트 18대, 2022년 도입을 결정한 AT-6 올버린 8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태국은 구형기종인 F-5EF와 F-16A/B 일부를 대체하고 나름의 하이, 미들, 로우 믹스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F-35를 도입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F-16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5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전투기로서 온갖 전장에 투입되었기에 신뢰도와 범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보적인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지만 공중우세 능력과 무장 운용 능력이 다소 부족한 F-35를 서포트하기에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F-35는 일종의 전략무기로 F-16은 전술무기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하이미들 로우 믹스, 헌터킬러 믹스 편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F-35를 운용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선택한 전략입니다. 사실상 현대전술기 편제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태국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이 태국은 F-35를 운영할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기회는 대한민국과 KF-21에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KF-21이 꽝 대신 닭 취급받는 것이냐 언짢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산을 준비 중인 기체와 이미 양산이 진행 중인 기체의 마켓 포지션은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F-35는 성능 고화를 따지기 전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뻥 스펙이 까발려지면서 빠르게 방산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고 젠20 같은 중국산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현존하는 스텔스 전투기의 유일한 옵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보라매가 향후 블록3 개량까지 마무리하고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당장은 아예 담당할 수 있는 전투 분야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애초에 노리는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KF21이 고성능 머슬카라면 F-35는 최고급 대형 세단인 셈입니다. 당연히 구매 목적도 이유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태국의 사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F-16에 비해 대체로 KF-21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F-16을 KF-21로 대체한다는 건 결국 미들급 기체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공군 전력 자체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급을 분류하자면 KF-21을 하이급, F-16을 미들급으로 운용하는 게 되겠지만 성능을 제외하고 두 기체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구분하는 건 어렵습니다. 머슬카와 세단으로 비교되었던 KF-21, F-35와는 확연히 다른데요. 다만 여기에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범용성입니다. 앞서도 잠깐 F-16의 가장 큰 장점이 범용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례로 F-16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4,600대 이상이 운용 중인 전무후무한 전투기입니다. 태생부터 미국과 반목 중인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공군의 형태를 갖추기만 했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가 F-16을 운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F-16의 뛰어난 신뢰성, 저렴한 가격과 적은 유지비 등과 함께 우수한 범용성이 큰 몫을 했습니다. F-16은 애초에 개발 초기 설계 목적부터가 도그파이트를 염두에 둔 기체이기 때문에 기동력이 우수하고 소형 기체임에도 준수한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를 갖췄습니다. 베트남전에서 F4, F5를 운용하면서 수집한 대량의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전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만능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게다가 F-16은 근 50년 가까이 미국의 수적 주력 전투기로 운용되어 오면서 상당한 개량과 다양한 무장을 통합했고 대공, 대지, 대함 가리지 않고 어떤 전장에서든 활약할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F-16은 F-A-18, F-15, F-35 같은 첨단 기종과 달리 미국의 우방이면 대부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F-16은 싸고 웬만한 전장에는 전부 굴려먹일 수 있으며 구매와 유지보수까지 쉬운 전투기입니다. 자,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슬슬 눈치채셨을 텐데요. KF-21 보라매가 이런 F-16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건 바꿔 말해 KF-21 역시 F-16이 수행하던 작전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 단계 위의 고성능으로 말이죠. KF-21은 F-414 엔진의 출력 대비 비교적 가벼운 중량과 F-35보다 작은 익면 하중을 갖고 있다는 이점 덕에 기동력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 상황의 특성상 북한의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에 공대공은 물론이고 블록2의 공대지 능력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공대함 능력 역시 국내에서 개발한 다기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가 대공대지 대함 동시 탐색 모드까지 지원한다는 걸 생각하면 발군의 성적이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미국, 유럽의 무장을 폭넓게 통합했다는 것도 범용성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요. 물론 경쟁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태국에 F-35 판매를 거부하는 한편 F-15EX 이글투와 F-16 블록 70-72, 통칭 F-16V 바이퍼를 제안했습니다. F-15EX는 시리즈의 마지막 기종으로서 보잉의 모든 항공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태생이 공중우세기로 설계된 데다 많은 나라에서 전폭기로 운용되어 오며 놀라운 무장 운용 능력을 확보한 기종입니다. F-16V 역시 모태가 F-16인 만큼 한계가 뚜렷하지만 신형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해 성능을 대폭 개량했는데요. 하지만 F-15EX는 9천만 달러, 하나 1,188억 원이 넘는 데다 스텔스와는 거리가 멀어 세대 개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F-16V 역시 비슷한 단점인데요. F-16V는 F-15EX보다야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도입 비용이 1,000억 원을 넘어갑니다. 아무리 최신 개량이 더해졌다고 해도 이미 개량 한계에 도달한 구식 기종을 1,000억 원이나 주고 도입하는 건 불가해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F-16의 자리를 대체해 50년은 거뜬히 운용할 수 있을 KF-21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더더욱 그러할 텐데요. 심지어 이번에 대한민국이 태국에 제시한 KF-21의 도입가는 6,500만 달러, 약 86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이 추가 개량을 더해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독자 엔진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구매국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지는 뻔한 얘기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